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민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유영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대한 담론이나 서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읽은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역사의 평가에 두려움을 안고 정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정중앙을 향해 있던 발언대를 국무위원석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사이에 국무총리 의장석과 인사 후에 발언석에 섭니다. 조금 때로는 불편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엔 서열이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학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고 설명 과정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급 분립과 어긋난다는 것은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하위로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인 견해라고 헌법학자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는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의 어떤 상하관계라기보다는 국민의 어떤 선출할 수 있는 주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강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떤 규정에도 선출된 권력이 사법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선출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하고 더군다나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께서 아마 지난 기자회견에서 아까 질문이 좀 나왔으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아직 법안이 성안이 안 돼 있고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무엇이 위헌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언론 보도에 접한 바에 따르면 이 내란 재판부의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법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1조 1항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의 구성이나 조직상의 독립, 사건 배당의 독립도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특정 판사의 재판을 못 믿는다 해서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더군다나 헌법 개정 없이 만든다, 이것은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재 통상적으로는 특별 법원은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판사 중에 해야 한다라는 구성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천 문제까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헌법에 유일하게 특별법원을 인정하는 것이 군사법원입니다. 이 정도 마치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희대 대법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적인 국민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30분 뒤에 이 브리핑을 뒤집었습니다. 별다른 입장이 없다 이렇게 뒤집었는데 보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브리핑을 뒤집은 것보다 대변인의 속기록이
삭제됐다가 수정됐다가 다시 원상 회복됐다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총리 챙겨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답변 김인사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대변인실의 속기록은 정부 기록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 의견과 다르게 대통령 속내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관의 사퇴 요구를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됩니다. 오늘 여당의 대표와 중진 의원분도 조희대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에 직접적인 독립에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비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조직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회가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는 국회도 당연히 해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영하 인사에 대해 의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규준 장관 후보자는 총리께서 제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제청을 예. 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제청권을 행사하셨다고 보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속한 욕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비하 발언도 있었고요. 만취 상태로 음주해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중생을 때린 그런 폭력성도 있는 분입니다. 총리께서 제청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규진 정확하지는 못 막말 봤습니다. 리스트가 정확하게 못 띄워졌습니다. 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전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총리께서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총리께서 처음에 제청하셨을 때랑 인사청문회에 드러난 부적격을 봤을 때 제청을 처리할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청 처리를 하지 않았은 이유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저 후보자는 최 후보자는 교육감으로 그리고 또 교사로 시작해서 상당히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호평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다 사과를 하고 한 것들도 사실이고 나머지 어떤 불법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총리께서는 그 제청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는 저렇게 공직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 성과로 검증받는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일일이 금연을 하진 않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정부 주요 요직 자리에 대통령의 연선 동기와 또 대통령 재판에 변호인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저중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금 여당이 야당에서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다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요직에 임명했을 때 검찰공화국을 만드냐 검사 카르텔을 만드냐 이렇게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이유를 보니까 관련 사건을 변호사 수임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정한 평가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대통령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간 것은 아까 동료 의원의 질의도 있었지만은 혹시 대통령 변호에 변호사 비용 대신 관직을 주지 않느냐 이런 사회 일각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검사 때가 밀려나니까 변호사 때가 몰려난다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헌법에 총리께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 개혁안이 현행 제도와 비춰봤을 때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안에서 검찰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안이 지금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중인 유영하 의원입니다. 현재 개혁은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있었던 검찰이 정치검찰화되고 급기야는 내란에까지 이어졌던 그 문제를 시정하려는 큰 역사적 취지가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민생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디테일들을 이제 추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질문은 법무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관, 법무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국무총리 자리로 들어가고 다음 답변을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언석으로 나왔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 비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요구가 있고 검찰개혁이 당위성이 있다는 치더라도 검찰개혁안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관께서 일전에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라 국민 편익을 정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 이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개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게 장관의 목표랑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난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계속 상실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표적 수사와 또는 편파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드는 것, 또 반대로 죄가 있는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중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상계엄을 일으켜갖고 우리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검찰이나 우리 법무 행정이 제대로 된 우리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부터 기소하고 형의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이 권한들을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신뢰만 따지면 지금 공수처나 특검도 국민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공수처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혁안의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특히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일어난 폐해입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실까요? 제일 첫 번째가 수사 지휘는 변론이고 검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전행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딴 데로. 당시에 2021년도에는 37만 건 정도 됐습니다. 이게 2024년 54만 건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검찰이 종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 종교권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하면은 지난 6월에 의정부 경찰서 경찰관이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 16건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조건을 2억을 받아서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용될 경우는 범죄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장관께서 혹시 정권 송치제도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권 송치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장관께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 수사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당 의원 일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보안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배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두 건입니다. 하나는 성폭행 사건이고 폭행치사 사건인데 2018년에 여중생을 나체로 온라인 중계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검찰이 직접 받아서 주범을 구속하고 4명을 재판에
검찰 해반 강력범죄 사건이고, 보안 두 번째 수사 사례가 2022년도 나옵니다. 정신장애를 앓는 형이 동생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국가수에서도 타살 혐의점이 있다는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장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때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정부 여당안처럼 수사권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습니까? 누구를 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합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검찰 사건의 1 내지 2%가 특수부의 직접 인지 사건입니다. 그것만 배제하면 됩니다. 나머지 98%의 일반 형사 사건은 공소 유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어떤 것이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겠습니까? 즉 따라서 저는 이 직접 송치 사건의 보안 수사권은 당연히 검사에게 주어져야 봅니다.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마약 사건이나 조직폭력배 사건이나 대형 재난 사건이나 국제적 사기 사건은 아직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경찰이 합동해서 수사본부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권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어떤 형태든지 검찰권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게 철저하게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6번째 질문자는 유영하 의원입니다. 현재 질문을 모두 마치고 발언석을 중앙을 향해 이동시킵니다. 의장석엔 이하경 부의장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개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수부의 그 칼날 같은 잔인한 칼날에 저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갈기갈기 찍혀서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송치 사건의 보안 수사권을 확보해달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자는데 왜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민주공화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 그리고 힘의 절제로 지켜진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강자의 논리가 아니고 다수결이 절대선이 아니면서 상식에 터잡아서 설득과 타협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저는 의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상대방의 독설과 비아냥과 조롱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 역시 반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 저의 질문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으면 양해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발언대 위에 놓고 깍지를 낀 상태로 질문과 발언을 이어간 유영하